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제 17강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형자산은요, 지난 시간 재고자산도 출제가 빈도가 높았죠. 오늘 배우는 유형자산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까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감정평가사는요, 보통 40문제 중에서 1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는데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형자산 공부합니다. 여러분,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존재 형태가 있는 자산이죠.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자, 여러분, 투자 목적도 아니겠죠?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즉 투자 자산이 되겠고요. 부동산을 판매 목적으로 산다면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러나 이 유형 자산은 투자 목적도 아니고요. 그리고 판매 목적도 아닙니다. 오로지 기업에서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입니다. 영업 목적. 영업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유형자산이 되겠죠. 즉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 차량,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공장에서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형자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토지, 건물, 거기 의에 나와 있습니다. 의, 넷째 줄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여기서 다 이해가 되는데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현재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건물을 건설하려면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수개월씩 걸리는데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재료비도 들어가고 노무비도 들어가고 기타 경비도 들어가는데, 즉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들어가는 돈은 다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 의라든가 특징,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유형자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여러분, 이 유형자산의 특징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징에는 이 유형자산은 기업에서 영업활동하는데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요.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 유형자산은 기업에서 영업활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것이 유형자산인데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간 사용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1년 이상 영업활동이니까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성 자산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장기성 자산이다. 에? 장기성 자산이다. 그리고 이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뭐 기계장비,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는 1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지 않습니다.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유동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유동자산인데 이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유동화 자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죠. 구체적인 존재 형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물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실물자산. 실물자산이라고도 하고요. 눈에 보이는 거죠. 구체적인 존재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유형자산은요,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따 배우겠는데,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건물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감모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다. 그러나
다는 아니고요. 이런 건 제외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토지는 영구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뭐 한다? 제외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다 감가상각 자산인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된다. 또 이 유형자산은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배웁니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만약에 현금 같은 건 화폐성 자산이죠. 그러나 이거는 처분을 하고 처분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이 되겠고요. 또 비금융자산이기도 합니다. 자, B자가 들어가는 거 비유동자산, 그리고 비화폐성 자산, 그리고 비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금이라든가 예금 이런 것들은 다 금융자산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은 비금융자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책에 보시면 233페이지 유형자산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감가상각자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이따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주로 무엇을 공부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를 한번 보겠어요. 많게는 6문제, 여기 4문제에서 6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개요, 유형자산의 개요, 어떤 것들을 공부할 건가 6가지를 제가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취득원가, 지난 18회 때도 나왔습니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 원가에 포함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토지를 사고 건물을 살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뭐 중개수수료라든가, 또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고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이러한 세금들도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두 번째, 취득원가 말고 두 번째는 뭘 공부하느냐면, 두 번째는 후속원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후속원가. 이 후속원가라는 것은요,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입니다. 이미 다 취득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후속원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 여기는 이제 후속원가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요. 이런 후속원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감가상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감가상각. 그러나 토지라든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하지요. 상승. 유형자산의 가격이 상승분 만큼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평가해서 얻어지는 그 이득이 생길 때 그런 재평가 모형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손상 발생입니다. 손상. 이 손상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형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겁니다.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때 나타나는 것이 손상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 제거입니다. 제거. 유형자산의 제거라고 하는 것은 처분에 관련된 겁니다. 처분에 관련된 거.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6가지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취득원가, 후속원가라고 하는 것은 취득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재평가 모형, 손상 발생, 제거,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6문제가 나왔다. 각각 한 번 하나씩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여러분 234쪽에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의 인식이라고 나오죠.
인식은 거기 두 가지 요건이 나왔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을 때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요. 또 그 유형자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때 유형자산의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인식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리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인식되겠고요. 세 번째, 유형자산의 분류가 나와 있죠. 유형자산의 분류가 나왔는데 1번부터 6까지 나왔죠. 토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 그리고 구축물, 처음 들어보나요? 구축물은 교량, 다리죠. 궤도, 철도길이죠. 갱도, 터널이죠. 정원설비, 기타의 토목설비 및 공작물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구축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있겠고, 차량 운반구는 철도 차량이라든가 육상 운반구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겠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지출되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재료비도 들어가고 노무비도 들어가고 기타 경비도 들어가는 것이 건설 중인 자산인데, 거기 1번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은 우선 3번부터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이거는 뭐 거의 시험 볼 때마다 출제가 되는데요. 이 시간에 감가상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가상각은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선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가상각은 245쪽에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2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의의를 한번 볼까요? 감가상각의 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원가가 있겠죠? 취득원가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건물을 샀다면 그 건물에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도 내용연수가 있겠죠? 5년, 10년, 20년. 뭐 건물도 역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형자산의 사용가능연수입니다. 사람도 평균 수명이 있듯이 이러한 유형자산들도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사용가능연수를 말하는데요. 그런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걸쳐서,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비용으로 배분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동차를. 그러면 만약에 이 자동차가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10년.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10년 하게 되면은 1년에 10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그런 과정 또는 절차를 우리는 감가상각의 의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가상각의 목적은요, 이러한 자동차 100만 원을 구입해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사용하는 것만큼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 목적은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인 대응이다. 목적. 감가상각의 목적은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인 대응을 말한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고 비품을 사용하고 차량 운반구를 사용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즉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인 대응이 감가상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45쪽에 보니까 감가의 원인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물리적인 원인도 있고요, 기능적인 원인도 있는데요. 물리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건 노후된 거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노후가 되는 것이 바로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감가가 되겠고요. 기능적 감가는 뭐냐?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환경에 뒤떨어지는 거지요. 진부합니다. 구식화가 되었다. 그리고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물량이 말이죠, 주문이 많다 보니까 기계 장치를 더 큰 기계를 구입해서 제품을 제조한다면 그 조그마한 기계 장치는 적응이 안 된다는 거죠.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적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경영 규모의 확장이라든가 공장의 이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게 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부적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뭐냐?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같은 것이 되겠고요. 토지라든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넘겨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계산 방법. 이건 뭐 거의 시험에 볼 때마다 나오는데요. 페이지 247쪽입니다. 감가상각 계산 방법. 여기에는 여러분 균등상각법이 있어요. 균등상각법은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 정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액법. 그래서 뭐 균등상각법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거기 정액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에 잔존가치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되겠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약자로 내용연수를 n이라고 하고 c-s 이렇게 내용연수 n분의 c-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감잔액법이 있습니다. 체감잔액법.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 금액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감가상각 금액이 크다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체감잔액법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가속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가속상각.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가상각이 커지고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감잔액법 또는 가속상각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률법, 그리고 이중체감법, 그리고 연수합계법.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례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생산량 비례법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균등상각법이 정액법,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정률법, 그리고 이중체감법, 그리고 연수합계법. 뭐 생산량 비례법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된 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은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5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정액법 나왔죠? 정액법은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격인데, 취득원가를 해서 잔존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이후에 처분 예상 가능액입니다. 처분 예상 가능액.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이후에 공물상에 처분할 수 있는 가격이 잔존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에 얼마다, 잔존가치는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액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내용연수로 나누게 되면 1년분 감가상각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같다는 거죠. 매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거기 나왔죠. 247쪽에 매기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인데, 이때 취득원가에서요, 여기 취득원가에서 책에 쓰세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 사온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빼게 되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나옵니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대상금액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정률법으로 넘어갑니다. 정률법. 정률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률은 주어집니다. 문제상에서 정률 몇 프로 주어지기 때문에 정률은 미상가액 곱하기 정률. 미상가액 곱하기 정률하면 감가상각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상에서 정률은 주어집니다. 정률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정률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필요 없고요. 미상가액 곱하기 정률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률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정률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248쪽에 나왔죠? 1 마이너스 n. n이라고 하는 건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 그리고 루트분의 취득원가 잔존가치.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정률이 되겠는데, 이거 구할 수 없고요. 시험 문제상에서는 정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여러분들은 정률법은 미상가액 곱하기 정률인데, 여기서 미상가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직역하면 아직 상각이 안 된 금액이죠. 그래서 미상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그동안 감가상각한 그 금액 합계액을 빼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것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것이 미상가액이 된다. 이따가 예를 들어서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식만 기억하세요. 정률법은 미상가액 곱하기 정률. 미상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미상가액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중체감법입니다. 역시 이중체감법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미상가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분모는 내용연수가 되겠고요. 여기 분자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률하고 이중체감법은 미상가액은 똑같죠. 미상가액 곱하기 이거 정률은 정률법이고, 이중체감법은 미상가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한다면 5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5분의 2가 된다. 그럼 이건 뭡니까? 2단위로는 0.4가 되겠죠? 이렇게 이중체감법은 미상가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수합계법입니다.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나왔습니다. 연수합계법은요 이렇게 구합니다. 취득원가에서 뭘 빼느냐 거기 나왔죠. 잔존가치 뺍니다. 여러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게 되면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잖아요.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라고 합니다.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여 내용연수 이렇게 구합니다. 다시요.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 여기서 내용연수 합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겁니다. 그러면 15가 되는 겁니다. 내용연수 합계가 5년이다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다 더한 금액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합계는 이렇게 구합니다. n 곱하기 이렇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내용연수 합계는 5년이라면 1부터 5까지 더한 건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한다니까요. n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그러면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5 곱하기 2분의 n 5 플러스 1. 그러면 6이 되겠네요. 그쵸? 6 이게 6이니까 6 나누기 2는 얼마입니까? 3 곱하기 5니까 15가 되겠죠. 그쵸? 만약에 내용연수가 10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10 곱하기 2분의 10 플러스 1. 그러면 11이잖아요. 나누기 2니까 5.5. 결과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55가 되겠죠. 이렇게 내용연수 합계는 n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따 한번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서 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5번째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 나왔죠? 역시 이것도 생산량 비례법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겁니다.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총 추정 생산량. 그러니까 총 추정 생산량은 예정 총 생산량입니다. 거기서 얼마만큼 생산하겠다 곱하기 당기 실제 생산량.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 곱하기 예분의 실. 이렇게 하면 돼요. 총 예분의 실. 총 추정 생산량은 바로 예정 생산량이거든요.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의 실제로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산량 비례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